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궁금해하던 K8 하이브리드 가격표와 옵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가솔린 모델과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최근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리거나 뜸하게 업로드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수입차 오프라인 시승을 해본 후 대리점 및 관계자에게 하루 이틀 정도 협찬을 요청했어요. 1시간 정도로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돌고 오는 코스, 시내 주행부터 막히는 길에서 떨림이나 고속도로에서 추월 펀치력 등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요청을 했지만 저 같은 영세 채널에 쉽사리 내줄리 만무하고 촬영을 했었어도 잡음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죠. 내가 가진 어떤 편견, 즉 현재 현대 기아차의 엔진 이슈에 맞물려서 정치 진영 논리처럼 유튜브 내에서 파벌 싸움같이 벌어지는 형상, 일본차에 대한 실제 판단 및 과연 현대차의 성장에서 국내용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실적 위치가 어떤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포니2를 탑승할 때부터 소나타 1, 2, 그리고 마르샤, 그랜저 XG를 거쳐오고 물려받아서 타고 되팔았던 그 이유까지, 그리고 제가 직접 사서 12만 킬로까지 뛰었던 K5 1세대까지 그 후에 편견을 가졌고요. 발전에 대한 논쟁이 아닌 많이 뒤처졌다는 생각만 갖고 비판적 사고방식만 가졌던 게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해봤죠. 솔직한 생각으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소나타, 저 소나타 센슈어스를 타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가족 여행 중에 접촉사고가 나서 대차받은 소나타 센슈어스를 타면서 담배 냄새는 좀 그랬지만은 여튼 오랜 시간 캠리로 운전을 하신 아버지가 동승석에서 한 말씀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한마디에 제가 느낀 그대로 동승석에서 느낀 그대로였던 거죠. 쉐보레, 르노, 삼성 각각의 매력과 특색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차지만 80%도 아니고 88%라는 점유율이 말해주듯이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차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분명히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필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충분하기에 점유율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본 차, 솔직히 토요타 좋아합니다. 그리고 혼다보다는 닛산을 더 좋아했고요. 하지만 닛산 알티마가 원가 절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고 과거의 기술을 오랫동안 우려먹으면서 결국 일본 내에서도 북미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밀린 모습을 보였고요. 혼다도 북미 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대의 몇몇 차종은 확실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현대가 동경하던 하청식으로 받았던 그 미쓰비시, 지금 어떻죠? 과거 현대차가 해외 공항 렌터카로 사용되던 시절에 역전되어서 미쓰비시 차량이 많아졌고요. 어느 순간 미쓰비시라는 그룹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졌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편견을 버리고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상당히 많이 타보고 이 가격대에 가진 메리트, 그리고 이젠 수입차를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성비가 아직 분명히 현대차와 제네시스에는 존재를 한다는 것, 심지어 타이거 우즈 사고에서도 해외 언론이 다 주목한 와중에 무조건 급발진이다, 잘못되었다, 너가 범인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판단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늦게 가지고 있던 저도 실제 시승기를 통해 짧은 시간이 아닌 생각보다 긴, 그리고 롱텀을 통하여 남들보다 좀 더 늦겠지만은 1인 미디어로서 더 깊게 느껴보고 다가가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아마 K8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존 볼보 S60을 시승을 했지만 영상을 쓰지 못하는 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에 비교했던 S6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현재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반응이 좋고 채널이 커진다면 편집자를 따로 구해서 다방면으로 문화와 결합된 컨텐츠 영상을 제작을 할 것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K8 하이브리드 가격표가 유출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K8 풀체인지 동호회 GL3 클럽 카페에서 어려운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운영진 및 매니저분들 진심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주받았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 카페 운영을 위해 사진을 찍거나 올리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궁금해하는 소식들을 카페 회원분들께 제공하기에 자료를 허락받고 사용하는 입장으로서 감사의 표시 정도는, 이 말 한마디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변했네, 변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여튼 시작가는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 개소세 인하 전 가격 3,913만원이고요. 인하가가 3,841만원, 그리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이 3,698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 채널에서는 개소세 인하 가격과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명시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는 개소세 인하가가 4,072만원, 세제 혜택가가 3,929만원이고요.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 개소세 인하가 4,430만원, 세제 혜택 후는 4,287만원입니다. 시작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만원 더 비싸고요. 최고 트림에서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그랜저가 4,489만원으로 202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수입차로 따지자면은 캠리 하이브리드 가격에 딱 맞는 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캠리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트림별 옵션 및 가솔린 모델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파워트레인은 전 트림 공통 사양으로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1.49kW시의 배터리 구성으로 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과 27kg의 최대 토크 및 모터 최고 출력 44.2kW와 모터 최대 토크 264Nm의 힘을 발휘해서 합산 시스템 총 출력은 230마력에 최대 토크 35.7kg입니다. 2.5 가솔린 엔진이 198마력에 25.3kg의 최대 토크를 마크, 3.5 가솔린이 최고 출력 300마력에 최대 토크 36.6kg를 마크하는데요. 새로운 친환경 모델로 재평가받는 3.5 LPG 모델이 최고 출력 240마력에 최대 토크 32kg를 마크하는 것에 비하면은 비록 6단 자동 변속기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엔진 사이즈에 비례 좋은 궁합을 보이면서 큰 문제없이 잘 나가는 조합이기에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세금 부분에 이점이 존재하기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가 가장 떠오를 거예요. 단순히 어느 정도 옵션을 붙인다 생각을 하고 18인치 타이어를 기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도심 리터당 17.2km, 고속은 리터당 16.9km, 복합 리터당 17.1km를 마크하고요. 2.5 가솔린 엔진은 도심 10.1km, 고속 14.4km, 복합 11.7km를 마크, 3.5 가솔린은 도심 9km, 고속 13.4km, 복합 10.6km를 마크합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대형 세단은 시내에서 연비가 더 안 나오는 편이고요. 하이브리드는 더 잘 나오는 편인 걸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트림별 주요 편의사항을 볼 텐데 이게 옵션과 선택 옵션 부분까지 다 2.5L 가솔린 모델과 똑같습니다. 가격 차이만 날 뿐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짚으면서 일반 가솔린 모델과 어떤 차이 및 어떤 분들이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성비 선택 옵션은 무엇일지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 보죠. 우선 가솔린 기본 트림 차이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세제 혜택 가격 적용을 해도 339만원이 더 비쌉니다. 모든 옵션 사양 가솔린과 동일하고요. 단순히 본다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 계산법을 적용을 해보죠. 보통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로 투풀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득 채운다고 치고 시내주행 비중이 높아도 후하게 복합연비 리터당 10km로 가정, 내연기관은 약 71L 정도 휘발유가 들어가고요. 휘발유 가격은 1,55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339만원의 차이를 유류비 차이로 덮는다고 치면은 45주 정도? 그 정도 걸려요. 정확히 말하면 45.24 뭐 이렇게 소수점이 나가는데 여튼 약 45주가 걸립니다. 1년이 약 52주 정도 되거든요. 10개월 정도면 그 가격 차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L 엔진이 고스트 패치를 장착하고 개선품이 나왔어도, 그리고 추후 다 교체할 거지만 불안하다 싶은 분들에게 1.6L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시스템 총 출력은 2.5L 엔진보다 더 좋고 최대 토크는 3.5L 가솔린 엔진보다 충분한 메리트가 있으며, 심지어 같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2.4L 엔진보다 다운사이징에 더 나은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가격 차는 더 커지는데 노블레스 트림과 시그니처 트림은 하이브리드가 세제 혜택 적용 후에도 419만원이 더 비싸다는 사실 참고 바라고요. 그래도 1년 안으로 그 차익만큼 유류비에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기에 가격 차이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는 분들은 세금 부분과 유류비에서 판단을 하시어 좋은 선택을 하면 될 듯 합니다.
3.5 가솔린 트림과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 맞지만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3.5 가솔린 시그니처 가격인 4,177만원보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가 110만원이 더 비싸고요. 3.5리터 플래티넘 트림이 239만원이 더 비쌉니다. 자, 여기서 좀 호불호가 느껴질 텐데요. 6기통 특유의 주행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유류비에 대한 부담 같은 거 크게 느끼기 싫고 회생제동 특유의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순수 내연기관에서 갈아탄 분들은 그런 부분의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직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전륜 기반 상시 4륜 시스템을 꼭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과 넓어진 차체의 최고 편의사항과 19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3.5리터 가솔린 트림의 플래티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솔직히 다운사이징 엔진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차급은 유지한 채 경제성을 살리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죠. 보통 깡통 트림을 선택을 하고 옵션을 붙이는 게 당연히 가장 큰 메리트가 있겠지만 기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너무 적고 내비게이션 선택을 해야지 반자율주행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와 우드 그레인 및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기에 내비게이션 팩을 넣는다면 세제 혜택 적용가 3,848만원입니다. 81만원의 차이로 다른 옵션의 선택폭 자체를 못 가져가는 것보다 기본 옵션이 더 풍부하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및 2열 창문 수동성 커튼, 동승석, 통풍 시트 및 내비게이션 패키지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된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는 게 당연할 듯 하고요. 안전 사용으로도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가 되고 무엇보다 외형상 라지에트 그릴에 V자 크롬, 전 후면 범퍼 하단에 적용되는 크롬 가니쉬,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되니 정신 건강상 노블레스 트림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나을 듯 하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노블레스 트림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하나만 놓는 게 1인 위주 운전자 입장에서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가장 맞을 듯 한데요. 그렇다면 4,019만원으로 딱 4,000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렇게 욕 먹을 만한 것이 아니다. 저 가격을 추가시키고도 하이브리드가 4천만원에 맞췄으며 대형급 세단 크기에 기본 안전 옵션 다 있고 과거처럼 뭐 15인치 휠, 16인치도 아니고 17인치 휠로 충분한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계시다면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교차로 및 교차로 측방 접근, 회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 있는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정차부터 재출발을 지원하는 ACC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 주행 기능인 HDR2가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120만원을 더 주고 장착을 한다면 4,139만원입니다. 꼭 무드등이 있어야 한다. 난 꼭 차 안에서 무드를 잡을 거야. 촉촉해. 그리고 턴시그널 램프와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18인치 휠 및 우드 그레인으로 도배된 내장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100만원을 추가하시고요. 4,239만원이 되죠. 뭐야, 이럴 거면 시그니처 트림과 거의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 드라이브 와이즈 80만원, 전자제어 서스펜션 90만원을 따로 추가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는 22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차이면은 전 어차피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선택 옵션인 85만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및 70만원의 컴포트 시스템을 더 추가를 하고요. 65만원으로 K8을 끌고 코로나 시국이니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족 여행을 갈 듯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왕 차 살 거 선수금 얼마에 할부 얼마 감당할 수 있다 싶으면은 당연히 최고 트림 플러스 선택 옵션을 채우는 게 낫죠. 연비 대비 유류비에서 아껴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계산법이라면은 풀업을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서 추가 옵션을 채울 바에 전 3.5리터 가솔린 플래티넘 트림을 선택하고 거기서 선택 옵션을 따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고요. 그 이유는 6기통 관리가 터보 엔진에 비해 더 쉽고 장고장이 적으며 전륜 기반이지만 AWD 충분한 메리트가 있죠. 볼보도 아우디도 전륜 기반 AWD이고요. 19인치 휠에 그 특유의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 그리고 300마력 되면은 패들 시프트 사용할 맛이 충분히 납니다. 하이브리드는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용이에요. 굵직한 사운드, 그리고 플래티넘 트림은 컴포트와 프리미엄 옵션, 스타일 옵션까지 다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냥 4,526만원 가격에
딱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90만원짜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확실히 이거 사, 이거 선택해 라고 하고 싶지만 개개인의 생활 방식에서 다르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의 가성비를 따져보는 것도 좋죠. 누군가는 외관과 시트 옵션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HUD를 필수로 넣어야 하니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말처럼 차를 선택하고 고르고 타는 것도 정답이 없죠. 그리고 제가 K8을 직접 타고 짧은 시승기가 아닌 길게 해볼 기회가 곧 생길 듯 합니다. 조율 중에 있고요. 일단 여행을 다녀오고 좀 머리를 식히는 그 시간 동안 소나타 센슈스를 탄 게 예상외였다? 그리고 예상외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평소에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분의 괜찮은 매력을 발견하면 어라? 하고 다시 좀 좋은 부분만 눈에 좀 들어오듯이 못생김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8을 먼저 한번 타보고 소나타 이번에 2021년식으로 나온 그 부분을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르노 삼성의 SM6 프로브로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즘 르노 삼성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렌터카로 제공되는 부분이 옵션이 한계가 있고 딸려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까지 장착한 차주문,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동승석에서 타면서 인터뷰식으로 진행해도 되니까 혹시 정보창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K8 풀체인지 공식 동호회 GL3 클럽 카페에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보신다면 정말 많은 자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더 힘내서 좋은 채널의 방향으로 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